안녕하세요. 니트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국제정치 경제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임인데, 저희 니트에서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고 있죠. 오늘은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론과의 대화라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 있는 혹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이론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들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또 알기 쉽게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 시간이고요. 그동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차례 저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론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그래서 그동안에 임규택 선생님이 이제 근대 화폐론을 설명해 주셨고 또 장기영 교수님께서 민주평화론을 설명해 주셨고 이율빈 교수님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민석 교수님이 세계측의 분석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유철 교수님이 영국 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제가 고대하던 인하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정재환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또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설명해 주실 관련된 이론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국제정치경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좀 유명한 이론체계인 패권안정 이론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패권 이론 자체라기보다는 이 패권안정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 음, 그다음에 극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PPT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PT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오늘 좀 설명하고 드리려고 하는 건 패권 안정 이론과 패권 체제 이론이라는 건데, 사실은 패권 체제 이론은 기존에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패권 안정 이론의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극복해서 새롭게 이론 체계를 구성해 봐야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명을 패권 체제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또왜 제가 굳이 패권 체제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좀 세 가지입니다. 패권 안정 이론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패권 안정 이론은 굉장히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는 오래된 이론이고, 그다음에 영향력도 센 이론이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패권 안정 이론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이미 철진한 이론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패권 안정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서 우리가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패권 안정 이론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한계를 좀 제가 극복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명명한 게 패권 체제 이론인데, 그 패권 체제 이론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패권 체제 이론을 특히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국제 통화금융 분야라서 특히 이제 패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미국 패권도 있지만 특히 달러 패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패권 체제 이론이 달러 패권 이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패권 안정 이론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패권 인정 이론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패권 안정이라고 하면 패권 안정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 경제의 작동이라는 게 국제 정치, 국제 체제의 권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보다 좀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형성 혹은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려면
국제 체제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 구조로 얘기하면 패권 체제, 혹은 우리가 신현실주의, 케네스 왈츠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단극 체제에서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형성과 안정성이 유지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안보에서 얘기하는 세력 균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보면 이 국제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게 양극 체제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주장들을 케네스 컬처 많이 했는데, 이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형성과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보면 단극 체제,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국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패권국이 꼭 여러 가지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게 또 규범적으로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국의 우위 이런 것들 유지해 정당화해주는 이론 체계가 아닌가, 이런 규범적인 비판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에 있어서 제가 패권 논증 이론이 좀 철진한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국제정치 경제 이론이 굉장히 미시적인 이론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인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그 요구들이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 질서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좀 우리가 바텀업 시어리 이렇게 얘기하면 미시적인 기초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체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 정치 경제라는 분야의 원래 거시적 차원을 분석하기 위한 건데, 이 거시적 차원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패권 체제 이론은 이 국제 체제의 힘의 분포라는 거시적 차원으로 이런 세계 경제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체제적 이론, 체계적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시스테믹 시오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어쨌든 중국의 성장들이 등을 통해서 국제 체제의 힘의 분포가 변화가 있다. 패권, 미국이 어떻게 보면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해 왔지만 그 분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또한 45년 이후에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특히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에 굉장히 자유주의 세계경제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패권 안정 이론을 재검토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권 안정 이론을 보면 이 데이비드 레이크가 예전에 93년에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이 패권 안정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 안정 이론을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레이크의 표현을 그냥 갖다 쓰면, 데이비드 레이크는 리더십 시오리랑 이제 헤제모닉 시오리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상이하다. 둘 다 패권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패권국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는 굉장히 상이한 이론 체계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찰스 킨덜버거가 73년에 썼던 월드 인 디프레션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세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자유무역 질서를 설명할 때 많이 썼던 스티븐 크레스너의 76년 논문 스테이트 파워 앤더 스트럭처 오브 인터내셔널 트라이드,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헤제모닉 세오리를 대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킨더버거를 중심으로 리더십 세오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찰스 킨들버거의 논리는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공공재 제공 논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려면 이 공공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세계 경제 안정성 자체를 공공재라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안정성을 위한 공공재가 필요한데, 이 공공재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냐? 이건 패권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논리는 기본적으로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따라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협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위한 공공재가 제공이 안 된다. 패권국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찰스 킨들버거는 지배와 리더십을 분리해요. 지배와 리더십을 분리해서 패권국은 그냥 힘이 세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그런 공공재를 제공하는 리더십을 제공하는 국가다. 그래서 찰스 킨들버거의 표현에 따르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돼.
세계 경제를,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도 강하게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해줘야 될 때 의지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스티븐 크레슬러의 헤제모니 시오리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국제무역체제의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체제가 언제 개방적인 질서가 유지되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언제 어떻게 언제 유지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 상태에 따라 각 국가별로 무역 정책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역 체제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패권국은 국제체의 힘의 분포 상태가 한국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 선호하냐면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패권국이 선호하는 결과는 패권국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국제 질서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서 이런 패권국이 있어야지 자유무역 질서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사실은 내용이. 그래서 설명하고 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방법도 다릅니다. 방식도 다릅니다. 이걸 조금만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킨들버거의 이제 우리가 리더십 시오리를 보면 그러면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패권국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그럼 패권국이 제공해야 되는 공공재는 뭐냐? 그러면 킨들버거가 이제 5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73년 책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3개만 얘기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81년 논문에서 2개를 추가해요. 근데 이제 5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투매 상품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본 흐름을 제공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구조를 관리하고 주요국 간의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이런 리더십 역할. 그래서 공공재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힌들버그가 하는 얘기의 상당수, 첫 번째 얘기했던 투매 상품 시장 제공이라는 요소를 빼면 대부분이 다 국제 통화 체제의 기능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힌들버거가 얘기했을 때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는 안정적인 국제 통화 체제고, 그다음에 패권국이 이 안정적인 국제 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킨들버거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하면 이 옆에 표에 나온 것처럼 이 크레스너의 헤제모니 시오리, 크레스너의 헤제모니 시오리에 따르면 각 국가들의 무역 정책의 선호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경제 규모가 크냐 작냐,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 수준이 발전돼 있냐 아니면 좀 후진 중이냐 이렇게 하면 규모가 크고 이제 발전된 나라가 이제 패권국이죠. 다른 국가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다른 국가들보다도 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패권 국가는 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아서 자본이라든지 숙련 노동이 풍부한 국가고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치 하이테크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유리한 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균등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부가치 하이테크 산업의 우위가 있는 국가가 자유무역에서 이득을 더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요. 구매력이 높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 국가는 자기가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자기는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국가가 그 나라랑 경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가지 초점이 좀 다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패권 안정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다 통칭해서 우리가 패권 안정 이론 부르면 패권국이 존재해야지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핵심을 자유무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오리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권국 안정이론의 한계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패권 안정 이론은 자유주의 세계 경제는 패권국이 있어야지만 유지 발전 가능하다고 가정해요. 패권국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이 나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패권적 권력 구조에서 항상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가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제국적인, 위계적인, 중앙적으로 통제하는 경제 질서가 형성된 게 훨씬 많아요. 자유주의, 패권적 권력 구조 속에서. 그는 이제 오랜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반대로, 그러면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는 패권국 없이는 형성이 안 되냐? 또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게 미약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세계 경제가 패권국 없이는 형성되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되게 미약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례만 기초한 거예요. 영국 패권 시절의 사례. 그다음에 특히 이제 1945년부터 한 80년대까지 미국의 사례. 이 두 가지 사례에만 기초한 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샘플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은 이론책입니다. 사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패권적 권력구조 자유주의 세계 경제를 살아서 이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필연적 인과관계를 유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패권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굉장히 선의적인 패권국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국은 자유주의 세계경제 유지를 위한 책임을 자기가 도맡으려고 한다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적인 거죠. 근데 선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선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레스너 논리에서는 어떤 선의적 패권국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킨들버그 논리상에서는 사실은 선의적 패권국을 가정해요. 왜냐하면 크레스너 논리에 따르면 능력과 의지를 다 갖춘 국가가 패권국이니까 이미 패권국의 데피니션 정의 속에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적 세계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선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에. 근데 이제 실제 패권국을 보면 국내 정치나 국위 우선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자신의 구조적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걸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무기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권국이 왜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라는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종종 이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순환 논리의 오류냐면 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패권국이 존재하니까 세계 경제 안정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불안정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권국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킨들버거 논리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갖춘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국가가 있더라도 그 국가는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패권국은 없어.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레스너의 논리의 기초에서도 이 순환 논리의 오류에 종종 빠지는 게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만약에 지금처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 라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패권 인정의 굉장히 중요한 한계라고 생각해요. 패권 국가 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인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가정한다. 인간성을 가정하다 보니 사실은 선의적 패권국을 가정하고 혹은 패권국의 고정된 선호를 가정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종종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두 가지의 문제점, 패권과 세계경제 안정성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너무 가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패권국의 선의 혹은 패권국의 고정된 선호를 가정하는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고, 여전히 패권국이 국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기 때문에, 이 국제체제에 패권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서 패권체제 이론이라는 것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패권 체제 이론을 설명하면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패권 질서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이켄베리 유명한 아이켄베리랑 데니얼 렉슨이 2019년 논문에서 이제 패권 안정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패권 질서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먼이 오더 시어리고 그리고 이거는 패권국이 어떻게 제도화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권국은 항상 제도화된 국제 질서,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 만들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패권국이 질서를 만드는 데의 조건은 뭐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패권국이 제도화된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조건을 분명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걸 헤제머니 오더 시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권 안정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헤제머니 오더 시오리가 필요하다. 패권 질서 이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패권 질서 이론이 아니라 패권 체제 이론이라고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패권국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성도 있지만 불안정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권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켄베리가 얘기했던 패권 질서 이론은 패권국에 의해서 어떻게 안정성이 유지되는가 그 조건을 설명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패권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패권적 불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이 패권적 안정성과 패권적 불안정성을 모두 설명하는 이론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패권 체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패권 안정률에 한 것처럼 패권국의 존재는 세계 경제 안정성의 필요 충분 조건도 당연히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다라는 거. 필요 조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패권국이 없어도 세계 경제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아니다. 그리고 패권 체제에서 만약 패권 체제라면 패권국의 체제적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력이 당연히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 체제에서 이 패권적 구조라고 하면 패권적 구조라고 가정하면 패권국의 유형이 결국에 세계 경제 체제적 결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패권 체제로는 국제 체제가 패권적 구조라면 그 속에서 패권국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체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패권적 구조 라는 조건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비패권적 구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패권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체제적 결과는 해제목의 패권적 안정성과 패권적 불안정성이 모두 가능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패권국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럼 패권국이 뭐냐라는 거죠. 패권 체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패권국은 뭐냐? 두 번째는 이 패권국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패권국의 유형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보면 패권국의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거니까 패권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거죠. 첫 번째로는 패권국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패권국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냐면 압도적인 물리적 우위를 가진 국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보기도 하고 경제력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물리적 우위를 가진 국가로 정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패권 체제 이론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제도적 역량을 강조합니다. 이제 국제 체제에서 세계 국제 정치 경제에서 이 제도적 역량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혹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공한다는 게 그걸 국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패권국은 세계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각 국내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각 국가의 정부가 만들어 주거든요. 중앙은행을 만들든 뭘 하든. 근데 세계 경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국의 국내 시스템이 세계 경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국의 국내 세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달러라고 하면 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 화폐지만 그건 세계 경제의 화폐로 동시에 기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가 세계 경제의 화폐적 기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패권국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보면 패권국 내부에서 얼마나 자유주의 세계 경제 안정성에 가치를 두는 세력들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 자유주의 세계 경제 안정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이게 경제적 이익이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 우위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첫 번째 요인보다 저는 두 번째 요인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정치적 요인입니다. 패권국이 자신의 지금 패권적 지위, 우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한다든지 동맹에 갈릴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제적 안정성에 큰 목표를 둘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 제가 뭐 세계 경제 제도적 기반은 다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을 때 찰스 킨들버그의 논의의 기초에서 세계 경제 제도적인 기반 혹은 세계 경제의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핵심은 국제 통화 체제라고 보고
지금 국제 통화 체제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보면 여전히 미국 달러는 국제 통화 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은 국제 통화 및 금융 체제의 제도적인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만을 위한, 세계 경제만을 위한 통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도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통화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그냥 미국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는 미국 국가에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세계 화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화폐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도 미국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거죠. 미국 국내 시스템은. 그러면 미국은 자국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권리죠. 자국의 통화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그걸 운영해서 세계 경제에서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금융 체제의 작동과 안정성에 체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정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한국의 통화와 금융 체제는 세계 경제의 국제 통화 금융 체제의 제도적 인프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인프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자국 경제를 운영하면 그 세계 경제에 체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체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아이고, 나 이거 페이퍼가 이게 좀 잘못했는데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어떠한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어, 이거는 태권도의 상이한 유형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작성하다 좀 잘못돼가지고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어, 국내적인 목표가 있고 당연히 국제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권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통화 자국의 시스템이니까 자국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떻게 국내적인 목표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국제경제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운영할 건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통합해권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라는 건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항상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정책이 미치는 체제적 영향이 작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을 적겠지만 사실 통합해금국은 자기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자국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자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체제적 영향력을 미칠까 이걸 양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내적인 목표와 국제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통합해권국은 항상 긴장 관계, 정책적 긴장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밸런스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해권국을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선의적 패권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국내적 목표보다는 국제적 안정성, 자기신들이 미칠 수 있는 체제적 영향력을 먼저 우선시해서 세계 경제 안정성에 기여하는 나라를 우리가 선의적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피적 패권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적 목표에 치중하고 국제적 책임감은 일정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미칠 수 있는 체제적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적 목표에 치중하는 국가를 통합패권국을 기피적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기피적 패권국이 야기하는 효과는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는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른 국가한테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탈적 패권국이라고 하면 자국의 중심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강압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텐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피적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인텐션이 없어요. 근데 약탈적 패권국은 인텐션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래서 발생되는 효과는 우리가 전제적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데스포틱,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간략하게 보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이 특권이라기보다는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부담이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에 그거를 기반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집단, 또 이제 제조업 기반의 그 노동자층이 많고 그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 패권이 특권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했었던 스티븐 미런 이런 사람 보면 아,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달러가 고평가되기 때문이고 지속적으로. 미국 달러는 왜 고평가되냐?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탄력적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괜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국제 또한 두 번째 국제 목표로 보면 71년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제통화제 체제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자는 부재하다는 거예요. 브레튼 위드 체제가 붕괴했을 때, 70년대 붕괴했을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미국 달러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지만,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경쟁자는 부재하다. 따라서 미국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압력이나 경쟁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정 정도 다 달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향후에는 이 국제 통화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국내 정치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면 패권 안정 이론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자유무역은 단일 패권국의 존재, 그다음에 일정 정도는 그 패권국의 선의적 리더십,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게 패권 안정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었으면 패권 체제 이론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 패권국의 존재와 유형에 따라 국제 경제는 안정 또는 불안정성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패권국가 세계경제 안정성은 필연적인 영향력이 없다. 왜냐하면 패권국의 유형에 따라서 패권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패권적 불안정성이라는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국제 통화 체제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자국의 경제 목표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국제적인 안정성보다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경쟁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이런 측면들은 존재하지만 근데 국제 통화 체제의 한정에서 보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가 부재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달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 국내적인 목표에 치중한 그래서 기피적 혹은 약탈적 음. 패권국으로서 행동하는 경향이 심해져서 국제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이 향후 심화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